반갑습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김경민 대표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죠. 과연 내가 받는 월급이 대한민국 평균 기준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일까? 나 요만큼 급여 받고 이 정도 사는데 내가 중산층 정도는 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주변에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커뮤니티에 이런 말이 나왔죠. 일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면 부자, 일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면 중산층, 일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들면 서민층, 일해도 재산이 줄어들면 빈곤층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우리는 나는 중산층일까? 부유층일까? 서민층일까? 다양한 통계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생산되지만 각자 유리한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해요. 최근에 한 미디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재산만 한 300억 정도? 그러다가 아이고 저희 그룹에 자산을 합하면 2,5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재벌은 아니고 그냥 중산층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딘가 나가서 내가 이 정도 됩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아이고 그냥 조그만한 업체 다닙니다. 아이고 작은 데 다닙니다. 내 월급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일종의 극단적 겸손의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에 나와가지고 자산이 300억인데 중산층이래요? 그러면은 30억은 어떡하죠? 3억은 어떡하죠? 이렇게 기준이 자꾸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게다가 몇 년 전에 한 노동단체의 간부가 우리 스스로 좀 자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중산층의 기준을 좀 올렸어요. 그러면서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이나 영국의 중산층의 기준 혹은 조선시대의 중산층의 기준과 비교해 봤더니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쪽들은 문화생활이나 얼마나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나 아니면 지적인 수준이나 혹은 조선시대의 중산층도 어떤 서적 한 권 정도는 읽고 두어 정도 칸의 집을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을 돕는 것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중산층은 풍자한 겁니다. 어때요? 월급은 한 500만 원 정도 돼야죠.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부채 없이 소유하고 2000cc 이상의 중형 자동차를 보유하며 예금 잔액 1억 원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중산층이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좀 풍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풍자를 미디어에서 받아서 적으면서 일반적으로 월급 500만 원 중산층 기준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통장에 한 1억 이상을 보유해야 중산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이라는 말은요. 크게 보면 세 가지 흐름이 있을 수 있죠. 리치가 있죠. 리치. 부유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들 클래스가 있죠. 중산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푸어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들 클래스에 대한 상징으로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에 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기는 서민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중산층 정도 되는 것, 내 인생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물어봤어요. 당신은 중산층이십니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42% 정도 됐어요. 아니다, 나 중산층 아닙니다. 그게 47%가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봤더니 보통입니다. 41%, 만족한다. 36%, 그리고 불만족한다도 약 16% 정도가 나왔습니다. 중산층이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사람들이 내가 중산층이다 생각하냐 안 하냐 그 심리적인 거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걸까요? 자, 중산층은요. OECD 기준 2016년도에 중위소득 기준으로요. 75에서 200% 사이에 해당되는 소득 집단을 OECD 기준에서는 중산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월급 100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75만 원에서 200만 원 받는 사람을 중산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통계청은 조금 더 빡셉니다. 1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 원부터 150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좀 덜 벌어도 중산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직관과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통계청한테 막 질문을 했더니 통계청이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중산층의 개념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은 아닙니다. 중산층이라는 통계는 각각 다른 개념을 쓰는데 소득 수준뿐 아니라 자원봉사의 수준 혹은 자산소득의 수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통계청은 균등화 개인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산소득으로 환산하고 땅이 있느냐 건물이 있느냐 자동차가 있느냐 이거 반영하는 값인데 그냥 월급이라고 봅시다.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미만인 사람을 중위소득 계층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것을 중산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미들 인컴 클래스라는 말과 중산층이라는 말은 똑같지는 않지만 자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의 경우는 2020년 기준인데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중위소득 계층을 보니까 50에서 150% 사이를 쫙 해서 중위소득 값을 봤더니 2,998만 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관과 이 중위소득 값이 어떠세요? 저거밖에 안 돼? 이런 느낌이 좀 되실 거예요. 2,998만 원에서 50%니까 1,499만 원이고요. 150%니까 4,497만 원이에요. 그 중간 값이 2,299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청 기준 대한민국 중위소득 인구 비율은 62%가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OECD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중위소득 인구 비율은 58.4%입니다. 큰 차이는 안 나요. 자, 사람들에게 또 물어봤어요. 최저임금 상용 근로자 소득 분석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통계청에서는요, 근무하는 사람이 한 달에 1시간만 근무해도 그 사람의 인컴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중위소득값과 평균소득값에 2014년 기준으로 보니까 평균소득이 4,133만 원이고 중위소득값이 3,174만 원이에요. 그리고 중간소득적 분포의 변화를 보니까 2010년에서 2024년 점점점 지금도 비슷한 추이를 보고 있는데 중간소득 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64% 정도까지 늘어났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보니까 어떤 차이가 좀 생기냐면 근로자 평균임금 통계를 봤더니 2020년 값으로요, 월 평균 소득이 320만 원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값을 봤더니 242만 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로소득의 나이별로 보니까요, 30대 미만을 보니까 2,357만 원이에요. 30대를 봤더니 4,092만 원, 40대를 보니까 5,031만 원, 50대를 보니까 5,004만 원이고요. 60대를 보니까 훅 떨어집니다. 은퇴도 많이 하시죠. 3,115만 원이고 70대 이상도 여전히 많습니다. 2,435만 원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 중위값이 아니라 평균값입니다. 자, 근데 연봉 1억 넘는 직장인 수를 보더라도 5.6%가 연봉 1억이 넘습니다. 112만 3,145명이에요. 연말 정산 신고한 근로자 수가 1,995만 9,148명이니까 그 중에서 5.6%가 1억 연봉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1억 연봉 직장인의 어떤 로망이죠. 1억 연봉 넘는 사람들이 저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연소득 분포를 봤더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21.5%예요. 굉장히 많죠.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하가 14.2%이고 4천에서 5천만 원이 9.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쭉 위로 올라가죠. 4천만 원 이하가 전체의 몇 퍼센트입니까? 한 70%가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지금 2021년, 22년 이런 통계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이라고 이른바 말하고 있는 월급여 500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년 걸리는가 계산을 해봤더니 실질 통계로 보니까요, 평균 13.1년이 걸립니다. 신입사원 연령이 28세라고 가정했을 때 42세가 되어서야만 월급 5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규모별 일자리를 보니까 참고로 우리나라에는요, 사업체 수가 약 700만 개에서 800만 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중에서 99.9%가 중소기업입니다. 통상 300인 이하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자리를 보니까 전체 일자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영리 기업이 1,866만 개를 차지하고 비영리 기업이 476만 개를 차지합니다. 약 20%가 비영리 단체예요. 비영리 단체 빼고 영리 기업을 봤을 때 대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일자리가 368만 개밖에 안 됩니다. 1,497만 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자리 중에서요, 약 80% 정도 되는 일자리는요, 영리든 비영리든 중소단체,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일자리에 이렇게 포진이 돼 있는데 임금 수준을 한번 보자고요. 300인 이하로 잘라도 임금 격차가 61.72%. 그러니까 대기업이 100을 받는다고 할 때 중소기업은 61.72%밖에 안 됩니다. 이 차이는요, OECD 다른 국가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격차가 좀 많은 편에 해당돼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이 격차가 줄어들다가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다시 한번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대별로 보더라도 연령대별 중소기업과 대기업 직원들 간의 소득 차이가요, 나이대로 보면 조금 더 심각합니다. 20대 때는요 63% 수준이에요. 이것도 심각하죠. 그런데 30대 되니까 53%가 돼요. 40대 정말 왕성한 나이가 되면요 45%대로 떨어집니다. 50대가 되면 어때요? 40%대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60대 이상 되니까 임금 피크제도 있고 재고용의 기회도 있다 보니까 약간 회복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사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약 60%대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같이 일하는 곳도 있어요. 사내 하청이라든가 원청과 하청의 구조가 있죠. 동일한 일을 하는데 원청, 그러니까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서 중소기업에 일을 할 때 원청 기업을 100이라고 봤을 때
1차, 2차, 3차 협력 관계를 보면요. 1차가 52%, 2차가 49%, 3차가 42%로 원청 대비 하청의 임금 격차가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기업의 지불 능력과 노동자의 급여는요. 직결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 지불 능력이 높을 정도로 실력이 있고 이익도 많이 내니까 그만큼 대기업 직원들이 월급을 많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중소기업이 마땅히 이익을 내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원하청 구조 때문에 가져가 버리는 거냐? 이 해석은 다양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보다 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우리가 직장인으로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이게 이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회가 좋아지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나의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직장인 입장에서는요. 나의 급여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기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경영자, 사장님 입장에서라면 우리 직원들의 월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 관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어디 입사하고 싶어 합니까? 자, 사람들에게 두 개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1, 2순위를 통합한 통계입니다. 공기업이 52%, 대기업이 51.4%, 중견기업이 41%예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한 33%, 자영업이나 창업이 15%, 외국계 기업이 0.4%예요. 희망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업 가능성이 높은 데가 어딥니까? 물어봤더니 68.6%가 중소기업일 거라고 자기들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어때요? 청년 구직자들은 공기업과 대기업을 가장 선호하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취업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봐요. 어때요? 내가 가고 싶은 데와 실제로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곳에 갭이 생겨요. 이것을 우리는 아노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바라고 있는 것과 실제 내 삶에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사할 때부터 어때요?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원래 가고 싶은 데는 저기였는데 여기 왔네? 그러니까 입사하자마자 업무 비몰입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눈높이의 차이가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산에 대해서 가구 상황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가구 자산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부채도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자산보다는 부채가 조금 늘어났어요.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순자산은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부모님들과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부모 세대의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자산을 늘릴 수 있을까? 그리고 수많은 내 주변의 채널에서 노동소득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자산소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금융 상황을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구 소득이 약 4.7% 늘었습니다. 비소비 지출인 거죠. 그것은 약 5%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처분 가등 소득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소득이라든가 가처분 소득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 분배 지표도 보면 진위 계수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먹는 데 들어가는 지수죠. 진위 계수가 줄어들수록 부유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먹는 데 들어가야만 하는 그 돈이 있죠. 그게 늘어나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죠.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더라도 조금 늘어났어요. 상대적 빈곤율도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발표하는 것들은 어때요? 사회가 점점 빈곤이 없어지고 상대적 발달감도 좀 줄어드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나이대별로 좀 뜯어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세대별 가구 주택 소유율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60대 이상이 67.6%입니다. 여러분 60대가 어떤 분들입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 그냥 막 강남에 가서 땅 파고 뭐 저기 어디 가가지고 땅 파고 막 죽어라 일하고 뭐 월, 화, 수, 뭐 금 뭐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뭐 잠깐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60대 이상이요. 못할 게 어디 있어?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뭐 열정이면 말이야 뭐 뼈도 씹어 먹지 뭐. 쇠도 씹어 먹지 뭐 이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 세대를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60년대생들이 1년에 100만 명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넓은 층을 차지하고 있는 세대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중반까지란 말이죠. 이분들은 집 없었습니다. 자산도 없었어요. 배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도 있습니다. 67.6%. 그리고 50대에서 63.9%가 집이 있어요. 그리고 40대는 59% 있어요. 문제는 40대 미만이죠. 지금 새로운 층으로 대한민국의 주축이 되어야 하는 층들.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참 주변을 바라보면 내가 참 보잘것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이 소외세대라고 부르죠. 이 청년 세대. 40대 미만은 39%가 집이 있어요. 30대 미만 11.7%가 집이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시면 나이가 지긋하신 여러분이라면 아이고 청년 때 무슨 집이 있어? 그때는 집이 없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솔직히 60대 여러분, 우리가 30대일 때는 열심히 노력하면 집이 살 수 있겠다. 청약 들고 4세대 저축통장 들면 분양받고 야 내가 결혼할 때 집 하나 있었죠. 근데 이 벼락거지라는 말이 오죽하면 생겼겠습니까? 평생 내 월급을 다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아이 저 지방 가면 있잖아. 아이고 지방에 가면 기회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 현실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박탈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2021년 기준 30%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 소유 개인으로 보는 거니까 가구별로 보면 부부가 집 하나 있으면 30%이지만 실제로는 50%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청년 세대에서는 약 10%만 집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월세로 다 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자산소득은 언감생심, 예금이나 적금을 하는 경우도 전체의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갖고 부동산을 갖고 아파트를 갖고 이런 것들은 기성세대 50대 이상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 이하로 내려오면 사실상 노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금이나 적금하는 비율도 많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과연 당신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2022년 4월 달에 지인컴 리서치 조사입니다만 실제 응답한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봤더니 상위 계층이 17%고 중산층이 67%고요. 하위층이 16%예요. 그런데 실제로 물어봤어요. 주관적인 인식을 보니까 17%의 상위층에서 단 1%만 자신이 상위층이라고 대답하고 중산층 중에서도 67%가 중산층인데 54%만 나는 중산층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인식할 때 무려 46%, 절반 가까운 사람이 나는 하위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의 약 절반이 내가 중산층 아니고 나 하위층이다. 눈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도 2020년에는 약 58%가 나 중산층입니다 대답했는데 2022년이 되니까 54%, 더 줄었습니다. 내가 하위층이래요 자꾸. 실제로 중산층이 자신의 경제적 위치를 훨씬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면 전체 인구 상위 30%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20만 원 정도 되고 전체 인구의 14%만 예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부채 없이 소유하고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며 예금 잔고에 1억은 꽂혀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모두가 나 못 산다. 나 못 산다. 저 정도 돼야 중산층이다. 이런 인식은 우리 삶을 자꾸 피로사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균 과잉 사회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찬란한 순간들이 있죠. 내가 정말 애쓰는 순간이 있고 그 애쓸미 꽃피우는 순간이 있어요. 저도 현장에서 컨설팅도 하고 강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코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강의할 때는 찬란한 순간이죠. 그런데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책상 위에서 자료를 찾고 데이터를 준비하고 연습하고 하는 그 시간은 어때요? 그런 연습하는 거 SNS에 올리는 사람 없죠? 이 찬란한 순간을 올리죠. 그래서 내 인생에 애쓰는 고통의 눈물의 골짜기는 있어요. 그런데 영광의 봉우리의 순간을 딱 올리죠. 이 타이밍으로 올려요. 이거 올리는 사람 없어요. 맛있는 걸 먹고 멋진 데를 가고 예쁜 옷을 입고 이런 걸 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르면 누를수록 뭐가 보여요? 찬란한 순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나도 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노출되어지는 그 모습과 실제 나의 삶에 갭이 있다 보니까 현실이 더 불행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통계조사를 보더라도 SNS 활동할 때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을 보니까 남이 작성한 글과 사진을 보는 비중이 77.8%입니다. 내가 작성한 것을 업로드하는 비중은 2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체적이고 생산적이고 메이커스로서의 활동을 SNS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는 소비자로서 그것을 그냥 소비하는 사람으로서 활동하는 게 늘어나요. 게다가 최근에는 숏폼 콘텐츠들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냥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걸 보죠. 가서 PT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PT 하는 것을 보죠. 게임도 내가 하는 게 힘들어 이제는. 게임 잘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보는 것 자체에서 도파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죠. SNS에서는 모두들 자신의 행복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다. 68.8%. 나는 SNS를 과시하기보다는 나를 좀 더 나 자신을 좀 드러내기 위한 마음으로 하는 편이다. 38%. 요즘 사람들은 리트윗, 좋아요를 얻기 위해서 업로드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 같다. 51%.
내가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나는 SNS 하고 싶은 말을 한다. 33%. SNS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6.6%. 아닌 걸 알아요. 그의 눈물의 골짜기가 있지만 찬란한 봉우리만 노출하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죠. 왜요? 나도 그러고 싶으니까. 그래서 SNS 활동은 사실은 SNS와 미디어에 나타나는 상향 평준화된 모습으로 인해 진짜 평범한 삶이 가려지고 있다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경쟁력은 있었으나 지나친 경쟁심 때문에 내 자신을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죠. 과거에는 그게 오프라인이니까 공동체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순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이 되다 보니까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자꾸 내 주변에 붙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프라인에선 내 생각이 틀렸나 보다 이런 정화 기능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나 쳐봤더니 전 세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증 편향을 가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상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이미 나의 생각을 동조해주는 커뮤니티가 이미 많아요. 익명 사이트도 이미 많아요. 나를 좋아하는 채널도 또 이미 많아요. 내 생각에 확증 편향을 막 심어주는 그런 채널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은둔 고립 청년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에 61만 명이 늘어나더라. 이게 적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지금 추세가 오프라인상에서 상호 소통하는 것이 개인의 삶을 소외시킴으로써 잘 안 일어나는 겁니다. 적극적 오프라인 활동에 두려움을 느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여러분 공감이 되실 거예요. 1번, 실직과 취업의 어려움이에요. 사실상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직장 생활 시작하면 30대, 40대, 50대를 거치면서 월급 대기업 대비 50%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 준비해 봤는데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배감이 오는 거죠. 해도 안 되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심리적인 어려움도 겪습니다. 인간관계 어려움, 만나기 싫어요. 나를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직장 다니는데 나를 보면서 내 뒤통수에 너 직장 안 가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 밖의 활동이 귀찮아지는 겁니다. 사회생활이 어렵고 게다가 따돌림이나 괴롭힘이나 폭력을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40% 이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 최악의 구직난에도 구직자 5명 중 2명은 입사 포기한다. 사람인 조사 데이터인데 합격 후에 입사 포기했다. 40%나 되는 겁니다. 두려워요. 내가 온라인상에서 느껴지는 이른바 중산층,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내 중간쯤은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싶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입사하려고 봤더니 월급이 얼마 안 돼요. 가봤더니 엄청 고생해요. 이 정도면 그냥 차라리 내가 더 공부하는 게 낫지. 그리고 다시 은둔형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황금 티켓 증후군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 윌리 원카 나오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황금 티켓 증후군이 있죠. 이 윌리 원카를 만나볼 수 있는, 초콜릿 공장을 갈 수 있는 티켓은 몇 장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이 황금 티켓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 한 장을 노리고 열심히 그냥 팍 터지게 노력하는 거죠.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22년에 따르면 한국은 명문대학, 대기업, 공기업, 취업 등 낮은 확률이 있는 황금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서 개인들이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면서 이를 황금 티켓 신드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개인이 쏟아붓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정이 그냥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애 한 명이 태어나면 이 애 한 명 모 대학교 진출하는 것, 어떤 직업을 갖는 것으로 그냥 온 가정이 이 아들, 딸 거기 보내야 돼. 서울 어디에 있는 그 대학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황금 티켓 신드롬이라고 불러요. 모든 사람이 애써서 노력하니까 그 티켓의 값어치는 더 높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모 단체 이런 데들은 우리 서로 노력하지 말자. 그 티켓의 값어치 좀 낮추자.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운동도 하지만 이 사회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흐름과 관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도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자크라캉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 대학을 값어치 있다, 어떤 직업을 값어치 있다, 그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 자체가 가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와, 사람들이 거기 티켓을 오픈했는데 5분 만에 그냥 완판됐대. 그러면 갑자기 그 티켓이 관심이 있어지는 거죠. 와, 사람들이 여기는 막 모두가 그 사람 만나보려고 애쓴데,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 만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절대적으로 어떤 일이 가치가 있어서 그 일을 소중히 여긴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욕망하는 순간 그 욕망이 나의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일에 대해서 나만의 주관, 나의 가치관, 나의 관점, 이게 없으면 자꾸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마음속으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 즉 외부에 의해서 주입된 일일까? 이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월드컵이 한참일 때는 초등학교에 가서 미래의 꿈이 뭡니까? 물어보면 축구 선수가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러다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야구 경기 있죠. TV에서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이 막 2등 됐습니다. 막 올라갑니다. 하면 야구 선수가 올라간다 그러죠. 그 초등학생이 자신의 강점과 재능과 욕망에 따라서 한 걸까요? 아니면 주변의 자극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이 살아온 방정식을 고려해 봤을 때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되어질 건지 나만의 버티컬 라인이 없으면 세로축에 이해하는 관점이 없으면 자꾸 어디로 가요? 이 세로축이 가로로 가는 거죠. 나와 비슷한 동년배인 그 친구는 현재 어떻게 살고 있을까? 대학교 졸업할 때 비슷하게 술 한 잔 마시고 막 전봇대와 헤딩도 좀 해보고 그 친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죠. 그래서 동창 모임 갔을 때 만났는데 S그룹을 다닌대요. 갑자기 내 직장이 만족스럽지 않게 되는 거죠. 동창 모임을 갔더니 친구가 사는 곳이 강남의 모 아파트에서 살고 있대요. 갑자기 우리 집이 부족해 보이죠. 왜 이 집이 좁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학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친구인데 만나봤더니 공무원 됐다고 뻐기고 다니더니 어느 날 공무원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했다가 망해가지고 지금 어디서 월세 살고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뭐 내가 뭐 크게 잘못 뭐 이렇게 이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12가지 인생 법칙을 쓴 사람이 법칙 4번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당신을 오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해라. 우리는 타인, 그러니까 외부 요인이 아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에 집중했을 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더라. 행복이라고 하는 요소는 끊임없이 주변과 비교해서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여길 때 느끼는 감정, 우월의식. 낫고 싶어서 비교해 봤는데 쟤가 좀 나은 것 같아. 차가 최근에 바뀌었대요. 이사했대. 그러는 순간 우월감을 느끼려고 물어봤는데 열등감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우월의식과 열등의식, 우월감과 열등감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 두 가지의 본질은 비교의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요. 경영자들을 돕고 있는 사람이죠. 경영 컨설팅을 하되 가능한 100인 이하 기업에 집중해서 스타트업과 애자일한 방식으로 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제 본업입니다. 제가 지금 대표이지만 직접 현장을 뛰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근데 경영자분들, 사장님들 솔직히 어떠세요? 어느 모임이나 단체나 식사 자리에 가서 처음 만나죠. 그럼 명함을 이렇게 아이고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질문하세요? 어떤 사업이세요? 어디 태양광 사업합니다. 여기서 콘텐츠 사업합니다. 물어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물어보세요? 매출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외형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물어보죠. 왜요?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매출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럼 연매출 한 100억 정도 합니다. 오, 그러세요? 저는 300억입니다.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고 악수할 때 허리가 약간 덜 숙여지죠. 그러다가 그 다음 질문을 하죠. 어떤 경우는 매출이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으니까 외형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러면 약간 우회적으로 직원들 한 30명이랑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저는 5명이랑 일합니다. 허리가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가요. 그러다가 어디랑 거래하십니까? 특허는 몇 개입니까? 자꾸 비교해 보는 거죠. 매출이 어느 정도고 직원이 몇 명이고 특허가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고개를 숙여야 될지를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 이게 내가 내 사업을 하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랑 이 버티컬이 강하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이게 약하면 약할수록 주변과 비교함으로써 내 자신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려는 이 본능,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이 본능. 직장인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직장인 학교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교육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 다니세요? 그러면 어느 회사 다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꼭 또 물어봐요.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어봐요. 직원 수 물어봐요. 사장님도 아니면서 그 회사 입사했으면서 한 100명 됩니다. 그럼 갑자기 조장님 하시죠. 조장님 하시죠. 이런 모습이 본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김경민이라고 하는 사람을 김경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무슨 회사의 대표다.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다. 매출이 어느 정도다. 타인의 삶에 집중하다 보면 내 삶을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행복한 삶과는 자꾸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현장을 뛰고 있는, 바닥을 훑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현장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매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을 기업에서 리더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현재 월급 200만 원 받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상세 페이지를 그냥 하루에 10개, 20개씩만 하는 단순한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전화 받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물류창고에서 지게차로다가 그냥 만두 몇 개씩 옮기는 일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잘 되려면 나는 할 만큼 하고 있어.
우리 회사가 좋아져야 되고 다른 회사로 이동을 해야 되고 우리 사장님이 더 써야 되고 이걸 우리는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픽스드 해놓는 거죠.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은 무엇입니까? 나는 현재 발전형이야. 나는 현재 더 잘할 수 있으며 나와 우리 회사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필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나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학생이 축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명문클럽에 들어갈 실력은 안 되고 여러 이유에 명문클럽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주니어 클럽에 들어가죠. 주니어 클럽에 안 받아줬어요. 그러면 리틀 클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자기의 실력을 쌓아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프리미어 리그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틀 리그에서 최선을 다하고 두각을 나타내면 당연히 주니어 리그로 가는 겁니다. 주니어 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프리미어 리그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축구를 하고 있고 야구를 하고 있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합니다. 그러니 내가 속한 곳,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전체 인구의 82.3%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근무하고 있는 공간을 고정 마인드셋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은 나의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즐겁게 한다는 것, 월급도 좋아져야죠. 그런데 즐거움이라고 하는 요소는 회사 내에다가 스낵 만들어주고 안마기 갖다주고 끝난 다음에 영화 보러 가고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다른 회사의 사례들을 보면 복지제도가 좋아졌다, 서비스가 좋다, 호텔 주방장이 와가지고 점심을 해줬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홍보팀에서 열심히 일하신 겁니다. 근데 본질은 그거 아닙니다.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뭐가 좋은 거냐? 일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일 자체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이른바 물경력 되지 않고 불경력 될 수 있도록 일을 빡세게 그러나 보람 있게 성취감 느끼면서 나의 전문성이 올라가면서 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능과 능력, 경험을 이 일을 통해서 최대한 발휘할 때 엄청난 즐거움을 느끼고 이 즐거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국민소득이 35,000불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메이드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디자인, 크리에이티드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품이 회사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그 이유, 문화죠. 문화. 펩소던트 치약은 치약을 파는 것이 아니라 양치하는 문화를 팔았습니다. 아이폰은 핸드폰을 판 게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바꿔주는 문화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기업들은 노동을 열심히 해라, 직원들 열심히 해라, 아침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해라 라고 말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경영자가 가져야 될 핵심적인 이유란 말이죠. 모 의자 회사가 있습니다. 이 의자는요 일반적인 이른바 중소기업 의자 대비해서 5배나 되는 비용을 받으면서도요 구매하면요 기다려야 됩니다.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기다려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 의자를 5배 값을 내면서도 석 달이나 기다리냐? 이 회사는 단 한 번도 우리는 의자를 파는 회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인생을 바꿔주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자가 인생을 바꿉니까? 에이 웬걸요. 의자가 왜 무슨 인생을 바꿉니까? 의자가 부동산입니까? 의자가 주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고3 학생에게 의자가 바뀌면 집중력이 바뀝니까? 집중력이 바뀌면 그의 대학이 바뀝니까? 사무실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의자가 바뀌면 업무 효율성이 올라갑니까? 신혼부부가 식탁에 의자를 앉아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해요. 이때 식탁 의자가 바뀌면 신혼부부의 대화가 늘어납니까? 집중력이 바뀌고 업무 효율이 좋아지고 신혼부부의 대화가 늘어나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까? 바뀌죠.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는 노동값을 받던 비즈니스로 시작은 하죠. 남이 시킨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노동값이 지식값이 되고 지식값이 콘텐츠값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사회가 이 언덕을 넘어야 된단 말이죠. 최근에 대한민국의 S그룹이죠. 거기에 전략기획실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우리 조직 문화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하면서 지난 3, 4년 동안 같이 프로젝트를 해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임원분인데 아이고 우리 회사는 지금 깔딱고기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변화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언덕이 하나 더 있네요. 언덕을 하나 넘으면 이제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덕이 하나 더 있네요. 깔딱고개 넘는 중이에요. 조직 문화를 바꾸어야 제품이 바뀌고 제품이 바뀌어야 사람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어요. 꼭 S그룹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스타트업과 언더백 기업, 100인 이하 기업의 모든 비즈니스와 직장인과 경영자들에게 공통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즈니스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테이블을 팔고 있는 회사라면 테이블을 파는 게 아니죠. 테이블을 즐기는 고객들의 삶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내가 커피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죠. 커피를 즐기는 방식을 팔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옷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죠. 옷을 통해서 스타일을 연출해주는 방법을 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핑크 펭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빌 비숍이 쓴 책인데 여기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하기 위한 비즈니스 생태계, 즉 피라미드를 말해주고 있는데 맨 첫 단계에서는 노동자로 시작한대요. 그러다가 구축자가 된대요. OEM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도급자가 된대요. ODM까지 가능해요. 내가 설계하는 것을 그가 팔 수 있는 단계죠. 그러다가 그 위에 올라가면 설계자가 된대요. 내가 브랜드를 갖는 거예요. 직접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되면 이론가 단계가 되는 겁니다. 모델을 제시하는 단계가 되어요. 제가 과거에 디자이너들을 따라서 유럽 출장 갔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관리직이었지만 디자이너들이 출장을 가면 이렇게 가방 들고 쫄쫄쫄 많이 따라다녔어요. 영국 런던에 있는 헤로백화점 10몇 층에 있던 사무실이었는데 다 선배님들이니까 디자이너들이 위로 올라가 볼까요? 그러더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고가품 본사가 있는 거예요. 본사가 있어서 와 여기 거기 본사라고요? 제가 뭐 긴장하면서 따라갔죠. 문을 열었는데 글쎄요 한 50평 정도 됐을까요? 작아요. 그리고 테이블도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본사 직원이 다래요.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의 연봉을 물어봤더니 당시 돈으로 평균 연봉이 1억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알만한 사람들은 알만한 그런 고가품 브랜드의 본사 직원들이 100명도 안 되고 본사의 평수가 50평도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물어봤죠. 제조는 어디서 해요? 중국에서 한대요. 그럼 아이디어는 어디서 받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다 가지고 온대요. 그럼 여기서는 뭐 해요? 그거를 셀렉터하고 컨펌하고 얼마에 팔지 어떻게 기획을 해낼지 그것만 한대요. 그리고 평균 연봉은 당시 돈으로 1억 원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생산을 하질 않아요. 노동값을 받고 있지 않다고요. 그거는 중국에서 생산해. 그런데 어쨌든 쓰촨성 꽁런들은 대졸 초임이 얼마입니까? 아직도 3천만 원이 안 돼요. 거기도. 다 고생합니다. 다 고생해요. 근데 누군가는 노동값을 받아요. 누군가는 지식값을 받아요. 대한민국 사회가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자신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높이고 수입을 증가시키려면 가치 피라미드의 상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은 핑크 펭귄, 그러니까 똑같은 펭귄이 되지 않고 핑크색 펭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마치 수많은 펭귄 무리에 갇힌 한 마리의 펭귄이 따로 있어도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한 마리가 핑크 펭귄이라면 의자 회사가 대한민국에 수백 개가 있지만 5배 맞는 의자 회사가 되는 거죠. Thank you.